화면 잘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2주차고요. 소화계예요. 소화계인데 소화계가 사실 분량이 좀 많습니다. 분량이 많고 근데 또 재밌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강의 때 배우셨던 거 다들 오늘 아까 예습 영상 그 너무 잘 돼 있지 않아요? 않나요? 그 본사에서 해준 내용이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거 한번 자주 보시면 좀 이해가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2주차 위장, 대장, 간쓸개, 췌장 그리고 관련돼 있는 혈당 분석 보고서까지 좀 진행을 할까 해요. 그래서 좀 1시간 안에 다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제가 예습하라고 해서 보내드렸던 거 다들 잘 보셨죠? 이제는 뭐 리더분들이시라면 이거는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우리가 그쵸? 아건강, 반건강 상태에서 잘 관리해주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쉬어야 되는데 결론은 그쵸?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데 세포가 건강하려면 6대 영양소를 잘 먹어야 된다. 그쵸?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소비자분들한테도 양자를 하건 건강 상담을 하건 이 원리를 잘 설명해 주면 소비자분들도 잘 이해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그 세포 건강을 위한 6대 영양소를 우리가 잘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오장육부의 연관관계 그리고 질문들 있잖아요. 그래서 양자할 때도 이 오장육부에 해당되는 질문들을 좀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간의 상태라든지 뭐 신장의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그 수치를 가지고 지금 이 수치가 이렇고 저렇고 어디 의사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질문을 해서 뭐 잠을 잘 주무시는지 언제가 가장 피곤한지 불편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소비자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장육부에 대한 부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했던 혈류순환계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혈류순환계는 심장 관점에서 본 혈류의 흐름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어떤 게 있냐면 폐순환하고 체순환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류순환계를 지난주 1시간 동안 한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소비자분들한테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혹시 아세요? 라고 질문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암을 제외하고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돌연사도 있지만 뭐 이제 하반신 마비라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가족을 힘들게 하는 그런 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혈류순환을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쭉 살펴본 것 좀 요약을 해봤는데 앞부분에 이제 혈액 점도부터는 이제 혈관에 대한 건강 상태, 그리고 심장에 대한 상태, 그리고 뇌혈관에 대한 상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혈액 점도가 높다면 혈액 점도라는 게 끈끈한 정도잖아요. 그래서 물을 잘 드시고 계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니까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 근데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을 꼭 해야죠. 그리고 오늘 또 소화계에 있어서 배우지만 소화액이 우리 몸에서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침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효소들이 다 나오는데 그게 다 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좋은 물이 정말 건강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없다. 그렇게 배웠죠. 그중에 이제 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다라고 해서요. 요 수치가 높다면 염증이 좀 많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지질은 중성지방 수치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혈액 속의 찌꺼기 수치다 뭐 이렇게 했고요. 높다면은 혈액 디톡스 권유하는 쪽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찌꺼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빼주면 좋겠죠.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빼줄 수 있는 혈액 디톡스로 좀 한번 권장해서 이 수치가 움직이는 걸 보여주면 좋겠죠. 네, 그리고 혈관 저항력은 아무래도 혈관에 뭐 때가 꼈거나 그러면 저항력이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혈관 탄성, 우리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공급하지만 이 혈관 탄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탄성에 의해서 또 가니까. 그래서 또
이 탄수화하고 관련되는 게 혈관 노화가 오면 외형산 노화도 함께 찾아온다고 얘기 드렸죠. 사진을 보면서 그런 사진 한번 보여주면 어휴 관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관련된 비타민 C 꾸준히 잘 드실 수 있게끔 또 안내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장입니다. 심근 혈액 소요량, 심장에서 얼마나 소요되는지 혈액의 양이고 이제 통과하는 양, 산소가 얼마큼 쓰는지. 이분 같은 경우는 혈액 소유량이 높고 관류량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구멍이 작다는 얘기죠. 뭔가 막혀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산소가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니까 심장에 좀 무리가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회 박출량이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또 영양소 흡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이 소화 쪽에도 이제 그만큼 혈액 공급이 적으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소화 쪽이랑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좌심실 쪽에 혈류 저항, 유효 펌프력 그것도 이제 심장하고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에 어떤 이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관상동맥 탄성과 관류압의 상태 그리고 뇌혈관의 탄성과 혈액 공급 상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전에 분석 보고서 한 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대충 보시면 이분도 뭐 점도가 높은 편이고 나이는 45이고 체중은 178에 75인데 보시면 지질 좀 높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 수치가 위쪽으로 가 있는지 아래쪽에 가 있는지 숫자도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있으면 이제 경계 범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탄성이 좀 떨어져 있고 혈액 소유량이 좀 많이 걸리고 있네요. 심장에. 그렇죠? 그리고 좌심실 혈류 저항도 좀 걸려져 있고 관상동맥 탄성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항목대로 쭉 보면 어느 정도 이분의 어떤 혈류 순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대충 눈에 보이니까 이 항목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주요하게 관리될 항목들에 대해서 소비자는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그래도 좀 관리를 하신 분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정상 범위에서 건강식품을 좀 잘 챙겨 드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관상동맥 쪽에 압이 좀 낮게 나 있는 이유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기이실 때는요 콜레스테롤 농도가 좀 급증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폐경기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혈행 관리 쪽을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건강 공부할 때 고혈압의 원인과 합병증에 대해서 공부했었었는데 이제 혈관과 관련된 질병이죠. 그래서 고혈압이 걸리는 이유가 혈관 탄력 저하, 혈관 막힘 아주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습관에 대한 원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하게 되면서 경맥 경화가 되고 혈전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고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도 원인이라고 해요. 제가 요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 100% 아미노산가 100점이 아닌 어떤 좀 부족한 아미노산 이런 게 바르게 대사가 되지 못했을 때 돌연변이가 많은 상태 이제 독성 물질이 이게 발생한다고 해요.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백질을 먹게 되면 꼭 먹으라고 하는 게 비타민 B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타민 B군을 꼭 단백질이랑 비타민 B군은 이제 한 짝꿍으로 꼭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좀 설명드리려고 이걸 넣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혈압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같이 살펴봤죠. 그리고 혈액 디톡스 솔루션 이렇게 하게 되면 아세로라 한 통, 오메가3 한 통, 비타민 B 플러스 한 통에서 10일로 좀 혈액 디톡스 같이 해줄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릴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뭐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슬림팩 같이 넣으셔가지고 같이 관리해 드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위장 소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벌써 13분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리뷰를 그래도 복습을 하고 가야 좋을 것 같아서 복습을 했고요. 자, 위장 소장에 대해서 하는데 소화계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입에서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 이렇게 하나의 관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는요, 이제 펩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랑 그리고 이 효소의 작용을 돕는 위산이 분비가 돼요.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상세하게 다룰 건데요. 양자에서는 이제 위장에 대해서는 효소 분비 개수랑 연동 기능, 흡수 기능 개수 이렇게 구분이 되고 소장에서도 연동, 흡수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란 음식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고요. 소화의 종류에는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 세균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기계적 소화는 뭐 입에서 저작작용으로 기계적 소화를 하고요. 화학적 소화는 어떤 효소에 의해서 마이크 켜주시지 잠시만요. 네. 그래서 뭐 위산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화학적 소화, 세균학적 거는 장 쪽에 있는 어떤 유산균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하는 세균학적 소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총 9m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 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을 이제 딱 잘라서 보면 이렇게 소화관 구조가 이렇게 나눠 보이죠. 그래서 소화관 구조는 우리가 배웠었죠. 4중으로 돼 있어서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돼 있는데 이제 정막층 같은 경우는 점액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보호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점막 하층에서는 혈관과 신경이 흐르면서 근육층으로 영양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층에서는 수축과 이완 운동, 연동, 분절 운동을 하고요. 장막층은 이제 복벽에 딱 붙어 있게끔 하는 거죠. 이게 약하면 탈장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격 환경에서 방어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막 하층 여기까지가 이제 스크래치가 나거나 점막이 잘 분비가 안 되는 우리 신경계에서 많이 배웠죠. 자율신경에서 이제 항진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 어떤 샘이 다 막혀버리니까 이쪽이 딱 메마르게 되니까 상처를 입어서 상처가 나게 돼서 점막 하층까지 이제 상처가 나면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는 염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근육층까지 어떤 상처가 나게 되면 그걸 궤양이라고 하고 장막층까지 뚫리게 되면 천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천공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셨죠. 저번에 그 가수분 신해철 분이 이제 의료사고로 천공에 구멍이 뚫는데 왜 돌아가셨냐면 이게 혈액 속으로 이제 균이 침투가 되면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렇게 더 심화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방화면경을 높이는 영양소로 우리가 배운 게 제일 기본이 되는 단백질하고 비타민 B군, 그렇죠? 그리고 점막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 비타민 A, 그리고 이제 콜라겐 합성의 단백질하고 비타민 C죠. 비타민 C 그리고 혈행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이제 좋은 기름이죠. 오메가3 이렇게 해서 이런 영양소로 우리가 건강관리 해드릴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입을 통해서 입의 역할은 이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침과 섞어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침 속에는 아밀라제가 나와서 다당을 이당으로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주고요. 그리고 식도를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내려보내주죠. 그리고 이 식도도 마찬가지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소화도 잘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점액을 분비해서요. 점막을 보호하고 상피 표면에 윤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 이게 위에 분무늬의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그렇죠? 이렇게 염산이 위로 올라오면서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칼슘 기량제, 기름진 음식, 카페인 등을 먹게 되면은 이 괄약근의 압력을 줄여서 역류하게 되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복부 압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입니다. 위의 기능은 이제 대표적인 기능이 살균 소독과 그리고 단백질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pH 1.5에서 3의 강산이 나와요.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제거하고요. 한 끼당 700cc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뮤신이라는 당 단백질이요, 위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액을 분비하고 이 단백질 소화를 하는데 이 펩신이라는 효소로 단백질을 폴리펩티드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제 위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무언가를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섭취된 음식물은 여러 소화기관을 거치며 잘게 쪼개져 흡수되는데요. 이때 가장 주요한 일을 맡고 있는 기관이 바로 위입니다. 특히 잘 늘어나는 특성을 가진 위는 입을 통해 들어온 음식물을 저장했다가 위액과 섞어 흡수가 잘 되도록 하고 양을 적절히 조절해가며 아래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위는 우리 배의 좌측에 위치해 있는데 위쪽으로는 식도와 아래쪽으로는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J자 모양의 주머니처럼 생긴 위는 겉은 매끈하지만 안에는 주름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이 주름 속에서 위의 대부분의 기능이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강한 산성을 띠는 위액이 분비되면 단백질 소화에 필요한 펩신이 활성화되면서 잘게 부서져 소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위벽의 안쪽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일을 담당하는 일꾼이 따로 있는데요. 위액을 만드는 위샘 속의 다양한 세포들이 바로 이 숨은 일꾼이죠. 이 각각의 세포들은 위액을 구성하는 여러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벽세포는 염산을 배출해 위액을 강한 산성으로 만듦과 동시에 음식과 함께 섭취된 세균을 죽입니다. 그리고 장내 분비세포에선 위액은 물론 위의 이완과 수축을 제어하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여러 세포들의 도움으로 위는 하루 약 3리터의 위액을 만들며 화학적 소화와 기계적 소화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합니다. 이렇게 위액을 만드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 위액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세포도 있습니다. 바로 위세포인데요. 이 위세포가 만드는 보호점액이 위벽의 안쪽에 모두 코팅돼 있어 위벽이 위산에 상하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나 감염 등으로 보호점액이 씻기거나 위점막이 훼손되면 위궤양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소화성 궤양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지속적으로 위점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인의 50% 이상이 이 헬리코박터 균 보균자인데다가 이 균을 오래 방치하면 만성 위염이나 위암이 될 수 있으니 복통이나 속쓰림, 구토 증세가 오래 지속되면 꼭 초기에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의 건강을 위해서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위는 우리 감정 변화에 매우 민감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의 분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신경을 많이 쓰면 속이 쓰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마음을 차분히 갖고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위염 환자라고 합니다. 연령대로는 60대에서 80대가 가장 많지만 최근 10대에서 20대의 증가율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위염 예방에는 무엇보다도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위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으니 우리의 습관에 좀 더 신경을 쓰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위에 대해서 잘 봤고요.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에 대해서 볼게요. 소장. 네, 소장은요, 총 길이가 4에서 한 6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표면적이 한 600배래요. 그 융터를 보면. 그래서 테니스장의 2배 면적 정도가 우리 소장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소장은 최종적으로 이제 소화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모세혈관과 암주관을 통해서 흡수를 하는데요. 모세혈관은 이제 수용성 영양소를 흡수하고 암주관은 이제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는 이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비타민 B, C, 그리고 지용성은 비타민 A, D, 지방산, 모노글리세이드 이렇게 흡수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고요. 이제 지용성 영양소는 암주관에서 림프관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에 있는 질환은 이제 염증으로는 장염, 궤양 이렇게 있고요. 설사는 만성설사, 급성설사가 있는데, 만성설사는 이제 과식으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되는 물질을 먹었을 경우, 또는 소장에 출혈이나 염증이 있을 경우를 이제 만성설사에 주로 걸리고요. 급성설사 같은 경우는 독성 물질을 먹었을 경우 설사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크론병이라고, 이게 이제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데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있고, 연예인들도 이제 뭐 일부 걸려서 크론병에 대한 기사를 좀 봤는데, 뭐 윤종신 그리고 뭐 미스터 트롯 연기 이제 크론병에 걸려서 뭐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배앓이가 잦으신 분들은 이런 크론병에 대해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주중사용 복통, 설사, 체중 감소, 남성한테 2배에서 3배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소장에 대해서, 소장에 대해서. 흔히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할 때 소화가 잘 안 된다 라고 말하며 위의 의상을 의심하는 때가 많습니다. 입에서 항문까지의 총 길이 9m 중 7m를 차지하는 가장 긴 소화기관 소장. 그 긴 소장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복부 전반에 걸쳐 위치하는 소장은 위를 통과한 음식물을 받아들여 이를 분해해 흡수한 후 그 찌꺼기를 대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장은 크게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중 12지장은 위와 연결된 C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길이 약 25에서 30cm가량 됩니다. 이 12지장에는 췌장과 연결된 배출구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 약 하루 3리터가량의 췌장액이 분비됩니다. 췌장액은 pH 8.0 이상의 약알칼리성으로 위를 통과한 내용물 속의 산 성분을 중화시켜주고,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과 함께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12지장은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를 통해 담즙, 췌장액, 장액 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소장 근육층의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을 통해 이동하는데요. 그중 공장은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공장은 길이 약 2.5m로 소장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공장을 지나면서 소화효소와 담즙의 작용을 통해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특히 공장의 점막에는 주름이 아주 많고 털 모양의 육모가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 흡수 면적이 매우 넓은데요.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된 영양소는 대부분 공장의 육모를 통해 흡수되며, 흡수된 영양소는 림프관과 모세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공급됩니다. 소장의 마지막 부분인 회장은 돌기 모양을 닮았다 하여 우리말로는 돌창자라고 불리는데요. 소장에서 가장 긴 끝부분으로 공장 끝에서 시작해 맹장과 연결됩니다. 회장은 공장보다 주름이 적고 장벽이 얇습니다. 회장에서는 흡수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비타민 B12와 담즙산염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장이 끝나는 곳에 위치한 회장 맹장 판막은 내용물이 대장으로 이동하도록 돕고, 대장의 내용물이 소장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처럼 음식물이 12지장을 거쳐 공장, 회장을 지나가기까지는
보통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드디어 이제 기초적인 건강 공부와 함께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들 많이 보신 영상이고 건강 강의 때 열심히 들었던 내용이라 웬만하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어서 같이 좀 봤고요. 이제 양자 분석에서는 위장 효소 분비 계수, 연동 계수, 이제 위장에 대한 3가지, 소장 2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위장 효소 분비 계수는 말 그대로 위장에서 나오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위산하고 그렇죠? 단백질 소화에 해당되는 펩신인데 이게 분비 계수가 이제 적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효소가 부족한 거니까 그 효소에 필요한 일단 기본적인 좋은 물에 종합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그리고 아미노산을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효소가 분비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적다라고 하면 아까 배웠죠. 위에 염증이나 그리고 궤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역류성 식도염, 위암 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소가 잘 나오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연동은 말 그대로 이제 소화 흡수하기 위해서 연동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 연동이 지금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위장 흡수 기능 개수는 이제 위장에서 실제로 흡수하는 건 아니고요. 흡수는 이제 소장에서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의 전체적인 어떤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연동이니까 연동에 관련되어 있는 영양소는 저희가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 비타민 C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영양소 측으로 보면 그런 걸로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소화가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당 같은 경우도 연동은 똑같이 이제 위장의 어떤 연동이랑 기능은 똑같기 때문에 연동은 이제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 이쪽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다, 연동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동이 안 되니까 영양소 흡수도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흡수 기능도 당연히 연동 일수가 떨어져 있으니까 소장 흡수, 영양소 흡수도 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다 시작이 소화기이기 때문에 입에서 식도, 위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이라든지 위의 기능이 떨어지면 소장에서도 흡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위부터 연결돼서 소와 개를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 수치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영상에서 봤지만 위 건강에서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좀 낮춰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부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인데요. 대장은 이제 보통은 이제 세균에 의해 분해된 가스로 쭉 차 있고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수분 흡수 그리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저장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소장에서 이제 맹장 그리고 충수가 있고요. 상행결장, 이제 결장 있죠. 그리고 여기 S결장 통해서 직장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장 연동 기능, 흡수 개수, 장내 세균 압력 개수 이 항목으로 대장의 어떤 건강 상태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의 기능에 대한 영상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체 기관 중 뇌의 신호를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인데요. 척추와 말초신경계보다 더 많은 세포를 갖고 있는 대장은 제2의 뇌라 불리며 독자적으로 소화 메커니즘을 제어합니다. 따라서 대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 건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배설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배설은 찌꺼기 배출의 의미를 넘어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큰 창자라고도 하는 대장은 소장 끝에서 시작해 항문으로 이어지는 소화기관으로서 기다란 관처럼 생겼습니다. 길이는 약 1.5m로 전체 장의 20%를 차지하고 폭은 약 7.5cm로 작은 창자보다 2배 이상 굵습니다. 대장은 크게 맹장, 결장, 직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대장의 첫 부분인 맹장은 음식물을 소장에서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결장으로 이동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맹장으로 잘못 알고 있는 충수돌기는 맹장 끝에 매달리듯 달려있는 부속물로 특별한 기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염증이 생기면 흔히 맹장염이라고 하는데 충수돌기염이 정확한 병명입니다. 또 맹장은 인체의 면역 발달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유아기 때 인체에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대장 내에 자리할 수 있도록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수분과 염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함께합니다. 대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위는 결장입니다. 크게 네 부위로 나뉘는데 모양과 방향에 따라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구불결장이라고 합니다. 맹장이 있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간을 향해 위쪽으로 뻗어 올라간 상행결장은 길이는 약 20cm 정도로 직경이 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고체보다는 액체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 배 위쪽을 가로지르는 횡행결장은 위로는 간과 위와 가까이 있으며 맹장과 상행결장을 거친 장 내용물에서 수분을 흡수합니다. 하행결장은 복부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소화된 음식물을 고형화시켜 대변으로 배출될 때까지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불결장은 S상 결장이라고도 하는데 대략 길이가 45cm이며 S자 모양으로 꺾여서 직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장의 끝부분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약 20cm 정도는 직장이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맹장, 결장, 직장을 통해 소화된 음식물은 약 90%가 액체로 변형되어 대부분 흡수되고 반고형 상태의 대변으로 남습니다. 대변은 장의 연동 운동을 통해 조금씩 이동되면서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데요. 이 연동 운동에는 여러 개의 신경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지배하는 신경에는 장신경계, 교감, 부교감 신경계, 척수 감각 신경이 있습니다. 위장관이 다른 장기와 차별되는 점은 자체적인 장신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대장은 중추신경계와의 연결 없이도 자발 운동이 가능하며 연동 운동을 통해 항문 방향으로 대변을 이동시킵니다. 특히 대변 안에 식이섬유와 수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적절한 양의 식이섬유 및 수분 섭취는 원활한 배변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탄수화물도 적절히 섭취하면 대장 내의 유산균을 증식시켜 대장이 활발히 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구나 한 번 이상 겪을 수 있는 배변 장애. 그 중에서도 변비는 복부 불편감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식욕 저하, 울렁거림, 복부 통증, 치질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변비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변을 오래 참는다든지 운동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음식을 먹었을 때 심해지는데요. 따라서 평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변을 보고 난 후 변의 색이 이상하거나 피가 섞여 보이는 등의 이상이 보인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대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영상 보는 동안 지금 줌 카메라 화면을 좀 봤는데 다들 열심히 이렇게 메모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저도 영상 볼 때마다 또 이렇게 배우는 게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대장은요, 정리하면 이제 발효와 배출의 기관이죠.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90%가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동 운동을 통해 변 배출하고 충수돌기, 아까 봤죠? 충수돌기 이렇게 장내 유익균의 휴식처며 피난처라고 해요. 병원에서는 이게 이제 의학에서는 별 쓸데없는
거다. 뭐 기능적으로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유익균들이 여기 숨어서 있는 휴식처라고도 합니다. 장 환경은 유익균 대 유해균이 8대2 정도의 비율이 있어야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을 좋게 하려면 식이섬유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이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먹이죠. 그래서 어쨌든 변이를 무시하지 말 것. 변비가 걸리게 되면 변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스가 차고 그 가스가 또 피부로도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암의 어떤 초기가 또 변비라고 하거든요. 암 환자의 몇 프로 이상이 다 변비 증상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암이 걸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변이를 무시하지 말 것. 그리고 대장 질환은 염증, 궤양이 있고요. 변비, 이제 원인으로는 물 부족, 그리고 변양 부족, 변이 무시, 유산균 부족, 최우선 식이섬유를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계실은 뭐냐면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대장이 있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계실, 근육이 약해져서 늘어져서 생기는 게 이제 계실입니다. 여기 이제 똥이 차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썩겠죠. 아주 안 좋겠죠. 그래서 계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연동 운동이 안 돼서 생긴다고 해요. 그렇죠? 변 재료도 없는데 힘을 줘서 사면 풍선 부푸듯이 계실이 생기는 거죠. 근육도 약해져 있고, 그렇죠? 단백질 잘 챙겨 먹어야 되겠죠. 어이구, 풍선이 많네요. 그리고 플립 용종,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용종. 그렇죠? 그래서 장 안에 혹이 생기는 현상, 대장 점막 염증으로 인해서 세포 유전자의 돌연변이 유발이 안쪽으로 발생이 되고요. 이게 이제 염증이 반복하게 되면, 그렇죠? 이런 용종으로 하게 되면 이제 대장암 이렇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우리 양자 측정에서 보면 연동과 흡수계는 세균, 압력 개수 이렇게 있습니다. 제 대장 연동 기능 개수는 한마디로 이제 연동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배변을 하게 돼 연동인데 연동 기수가 너무 떨어져 있다. 떨어지면은 느리겠죠. 그러면 이제 변비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런 운동, 근육하고 관련돼 있는 뭐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단백질 섭취, 그리고 장 기능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 유산균 섭취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대장 흡수 개수 같은 경우는 대장에서 수분 흡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그런 거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흡수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장내 세균 개수는 유익균의 비율을 뜻해요. 그래서 개수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유해균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좀 충분히 좋은 유산균을 좀 먹어줘야 될 거고요. 압력 개수입니다. 압력 개수는 이제 장 환경이 안 좋은 대표적인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은 경우에는 이 장내 압력 개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장내 압력 개수가 높으신 분들이 이제 배가 볼록 튀어나온 경우가 많죠. 이제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 있고 평소에 배부르다라고 하시는 분들 장내 압력 개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장내 압력 개수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압력 개수가 높으면 이 가스가 이제 혈액을 통해서 폐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피부 질환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피부로 오잖아요.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그것도 장에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치를 뜻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유해균 비율이 높으면요, 이 똥 냄새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맡아보시고 냄새가 좀 심하다 그러면 유해균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입니다. 간에 대해서 또 우리 배운 내용 좀 정리해 보면요. 간은 이제 침묵의 장기죠. 그래서 70% 기능 상실 시 증상을 느끼고요. 또는 이제 10cm 이상의 종양이 있을 때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은 인체의 화학 공장이고 무게가 약 1.2kg, 하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400만 가지 효소를 생성 및 합성을 하고요. 재생이 빠르다고 합니다. 30%만 남아 있어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해요. 어떤 기능들을 하냐면 영양소 대사 및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해요. 탄수화물 대사, 그렇죠? 혈당 조절,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 이제 콜레스테롤을 만들고요. 비타민, 미네랄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해독 기능을 하죠.
그리고 담즙 생성도 하고요. 면역작용도 합니다. 쿠퍼세포 있죠. 쿠퍼세포가 있어서 면역작용도 하고 해독할 때도 그렇죠. 그리고 조혈작용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간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단백질, 비타민 B군, 밀크시슬 이렇게 제품을 추천해 줄 수가 있겠는데요. 간에 대한 영상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 안에서 가장 큰 장기, 바로 간입니다. 무게 약 1.2kg의 간은 커다란 생김새만큼이나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인체의 화학공장이라 불리며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기능과 함께 여러 조직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만드는 등 간이 하는 일만 무려 500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갈비뼈를 둘러싸여 복부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간은 간 인대에 의해 크게 좌엽과 우엽으로 구분됩니다. 간은 혈관이 매우 발달되어서 짙은 적발색을 띱니다. 이러한 간 속으로 들어가는 혈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간문맥과 간동맥입니다. 간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선 풍부한 영양분이 포함된 혈액이 들어가고 간동맥을 통해서는 산소가 포함된 혈액이 공급됩니다. 간의 여러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독성 물질이나 노폐물들을 무해한 성분으로 바꿔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일을 합니다. 한 예로 단백질 분해로 생긴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만약 간이 손상되어 이러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암모니아 축적으로 인해 간성 혼수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간은 독성 물질뿐 아니라 몸의 나쁜 세균을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간에는 균을 잡아먹는 쿠퍼세포라는 특수세포가 있어서 장에서 유입되는 세균들을 파괴하는 면역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간은 해독과 분해 작용을 하며 인체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한편으론 몸에 필요한 여러 물질을 만드는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우선 간은 하루에 1리터씩 쓸개즙을 생산하여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간은 또한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혈액 응고인자와 알부민 등을 만들어내는데요. 간경화와 같은 질환의 경우 그 기능이 저하되어 코피가 나거나 멍이 쉽게 들고 복수가 차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간은 할 일이 다 끝난 호르몬을 파괴하거나 적혈구를 재활용하는 역할도 합니다. 적혈구가 적절히 재활용되지 못하면 눈이나 피부에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은 아주 훌륭한 저장 창고이기도 합니다. 간은 소화기관을 거쳐 흡수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쓰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영양소를 과잉 섭취했을 때는 간이 이들 영양소를 지방으로 전환시켜 저장해 두는데요. 지방이 너무 많이 저장되어 간세포까지 파괴되는 경우를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간은 매우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에까지 적신호가 켜집니다. 특히 술을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마시면 알코올 분해 과정 중에 생긴 유도물질 때문에 간세포가 만성적으로 손상돼 알코올성 간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경화, 바이러스성 간염 등 여러 간질환을 방치해도 세포 변이가 일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암에 걸리게 되면 간의 일부를 절제할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간은 신체 기관 중에 유일하게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잘라낸다 해도 다시 원상태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간은 단일장기이지만 생체 이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재생 능력이 좋은 만큼
간은 자신의 80%가 손상될 때까지도 전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 이 간 건강을 위해선 검진이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간 질환은 유독 남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 남성암 사망 원인의 2위가 바로 간암이며 40, 50대 남성들이 특히 많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간 건강을 위해 과도한 음주는 삼가하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간이 하는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영양소 대사 잠깐 정리하면요. 포도당에서 이제 바로 에너지로 사용하고 간에서 이제 사용한 에너지에서 좀 더 남는다라고 하면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더 남는다라고 하면 중성지방 형태로 해가지고 지방세포에 저장을 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필요한 단백질로 이제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알부민도 만들고 글로불린, 혈액 응고물질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알부민은 대체적으로 이거 많이 배웠죠. 혈액소 삼투압 조절을 하는 게 이제 알부민인데 이게 부족하게 되면 이제 간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부종요거나 복수가 찰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글로불린을 만들어서 항체 원료 이제 그것도 만들게 되고요. 혈액 응고물질 또 만듭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물질에는 비타민 K가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 이제 응고가 잘 안 되니까 멍 또는 출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에서는 또 콜레스테롤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역할 우리 다 배웠었고요. 인지질 그리고 중성지방으로도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자, 그래서 간 기능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제 단백질 대사, 에너지 생산, 해독, 담즙 분비, 지방간 함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단백질 대사 기능은요, 아까 배웠던 이 단백질 있죠? 단백질 하는 요 만드는 거, 요 대사 기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대사 기능을 봤더니 뭐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단백질을 하는 대사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생산 기능을 보면 여기서도 보면 에너지 이제 여기 있죠. 글리코겐 정말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 대사하는 쪽을 보시면 이제 그 생산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당대사 그리고 뭐가 돼서 이제 글리코겐은 변환되어 저장하고 뭐 이제 포도당 그렇게 전환시켜 저장하는 어떤 이런 에너지 생산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유는 이제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양소가 결핍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췌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화나 지방간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지방간 함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되게 무서워하는 이소성 지방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지방간인데 껴서는 안 되는데 끼는 지방, 그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지방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간은 가급적이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지방간이 높다라는 거는 이분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술이라든지 탄수화물 이런 걸 좀 많이 드시는 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 측면은 많은 이유가 이제 지방 대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요. 네, 영양소가 없어서 지방 대사를 못 하니까 지방을 계속 쌓는 거죠. 그래서 간이 지금 굉장히 역할을 못 하고 간이 힘들어 하니까 계속 처리를 못 하니까 지방으로 저장을 해서 지방간 함량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간 디톡스 쪽으로 안내를 해줘서 지방간 수치를 좀 떨어뜨리는 쪽으로 안내를 해줘도 좋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독 기능도 마찬가지로 간의 기능 중에 해독 기능이 어떤지 그래서 그리고 해독 기능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담즙 분비 기능도 담즙은 이제 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 담즙 분비가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지방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방 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쓸개입니다. 간하고의 짝꿍이죠. 이제 간이 이제 담즙을 만들어서 쓸개에 저장을 하는데, 이제 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게 혈청 구성 단백질하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 A하고 G가 있는데, A가 뭐냐면 알부민이고요. G는 글로불린을 뜻해요. 예, 요 혈청 구성 단백질을 요거 이제 간에서 만드는데, 요게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간 기능도 같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알부민이 이제 안 나온다. 간에서 알부민이 맞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복수가 또 차겠죠. 알부민이 이제 제가 뭐라고 했죠? 삼투압 조절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종이 올 수 있으니까 알부민이 알부민이 생산이 안 되면 이제 복수가 차겠죠. 그리고 또 글로불린이 많다라고 하면 이제 간에 염증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알부민하고 글로불린 수치는 약 7대3 정도의 비율로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간의 건강 상태를 측정을 한다라고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상 범위보다는 약간 높은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알부민, 네, 글로불린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요, 심한 부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총 빌리루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총 빌리루빈이라는 게 있고 빌리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 빌리루빈, 뭐 다이렉트, 그리고 간접 빌리루빈 이렇게 또 나뉘는데, 총 빌리루빈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빌리루빈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높다라고 하면은 이제 황달이 있거나 간경화나 담관 폐쇄증으로 인해서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이제 하락하면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간담 질환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직접 빌리루빈, 직접 빌리루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치가 있습니다. 총 빌리루빈에서 직접 빌리루빈 뺀 게 이제 간접 빌리루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높으면 황달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높다라고 하면 급성 간염, 간변형, 간암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알칼리성 인산 지질 효소라고 있죠. 알칼리성 인산 지질 효소는 뭐냐면 간 세포 내 담간에 존재하는 효소래요. 그래서 담즙 배설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수치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도 정상 중간보다는 좀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혈청중 담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담즙이 아까 이제 흡수가 되잖아요. 다시 거의 재흡수해서 재이용하게 되는데, 혈청중 담백산의 농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제 황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본대요. 네, 그리고 이런 담즙이 고여 있으면 이게 담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청중 담즙산의 어떤 수치를 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하고 이 쓸개의 수치하고도 같이 봐서 보통 여기를 보시면 다 대부분이 가운데 있는데 수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치가 높은지 안 높은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담즙의 상태 뭐 이런 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췌장입니다. 네, 췌장은 이제 위장의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인체에 숨겨진 화학 공장이라고도 하고요. 췌장에서는 이제 소화 효소를 분비하죠. 그래서 탄단지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소화 효소가 나오고, 중요한 것, 또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액은 무색 투명하고요. 1일 분비량이 약 3리터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소화효소, 아까 말씀드린 탄단지 분해 효소가 나오고, 호르몬 분비, 이제 인슐린하고 이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영화 사랑과 영혼의 배우 패트릭 스웨이지. 이들은 모두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췌장암인데요. 췌장암은 특히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진단 후 1년 내 사망률이 1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병이지만 정작 우린 췌장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말로 이자라고 부르는 췌장. 과연 췌장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장의 뒤편에 위치한 췌장은 위와 십이지장이 연결된 C자 모양의 공간에 췌장의 머리 부분이 끼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췌장은 길이 약 15cm, 무게 100g 정도로 길고 납작한 모양이며 노란빛을 띱니다. 췌장의 머리 부분은 십이지장에 붙어 있고 꼬리 부분은 왼쪽 신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췌장이 하는 일은 주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소화효소를 배출시켜 소화를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췌장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화효소 및 호르몬을 분비하는 췌장실질과 분비된 소화효소가 십이지장으로 배출되도록 연결된 췌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췌장세포에서 만들어진 췌장액은 약 알칼리성으로 무색 투명하며 하루에 1에서 1리터가량 췌간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분비됩니다. 그 안에는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췌장에 병이 생기면 음식물 속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서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종양이나 결석 등에 의해 담즙 배출이 막힌 경우에는 황달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췌장의 또 다른 기능인 호르몬 분비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에는 약 100만 개의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세포 집단이 있습니다. 1869년 독일의 병리학자 랑게르한스가 췌장 안에 섬처럼 생긴 구조를 처음 발견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랑게르한스 섬에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는데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을,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글루카곤은 간에서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되도록 촉진해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되도록 하고 세포 내로 포도당을 유입시켜서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췌장에도 역시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췌장염입니다.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췌장에서 만들어진 소화효소가 오히려 췌장과 주변 조직을 공격해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만성 췌장염의 경우 대부분 배 위쪽이 많이 아픈데 음식물을 섭취하면 더 심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통증이 심하면 등 쪽까지 아프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울렁거림, 구토, 체중 감소, 설사, 지방 변 등의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만성 췌장염이 있으면 췌장 조직이 쉽게 파괴돼서 인슐린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뇨병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췌장염의 가장 큰 원인인 장기간의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이 단지 간이나 폐에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여러 연구에 의하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2배에서 5배가량 더 높고 만약 췌장암 환자가 금연이나 체중 감량을 하면 생존율이 40% 가까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췌장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술과 담배는 꼭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이제 췌장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포도당 농도를 이제 증가했을 때 인슐린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저혈당일 때는 이제 글루카곤이 또 당을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췌장에서 이제 보는 분석 보고서는 인슐린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저도 강의를 양자 강의를 많이 들어보면 인슐린 이 수치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식사를 하셨거나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식사를 하게 되면 당이 많아졌을 거니까 인슐린 분비가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수치가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복 상태인지 보시고 이거를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측정을 자주 하게 되면 이제 이 상태가 어떤지 보시게 되니까, 네. 음소거 좀 할게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수치가 높은지, 이제 이 호르몬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그 수치를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 자체는 이제 저혈당이면 쇼크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랑케르한스 섬에서의 그 이제 알파 세포에서 알파가 먼저잖아요. 베타가 나중이고, 알파 세포에서 이제 글루카곤이 나오는 거고, 이제 베타 세포는 두 번째, 인슐린이 두 번째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현대 질병에 좀 민감하니까 인슐린이 앞에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랑케르한스 비세포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췌장이 안 좋을 경우에 인슐린 양이 작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대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에 대한 세포 내성에 대한 수치를 보여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췌장 폴리펩티드는요, 이게 수치가 높다라 그러면 췌장암을 의심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 들을 때. 그래서 이게 높다면 이제 당뇨, 급성 췌장염 이런 거를 좀 좀 봐야 되고요. 이게 좀 수치가 빨간색으로 한 경우는 없는데 거의 수치가 이제 높다라고 보면은 췌장 쪽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혈당 상승성 글리코겐 분해 인자는 보면은 이것도 수치가 상승하면은 당뇨나 췌장암 쪽으로 보고, 하락하면 선천성 세포 결핍증이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치를 너무 이거 디테일하게 소비자분들한테 설명하기보다는 우리는 의미는 좀 이렇게 좀 알고 있고, 이게 좀 수치가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췌장에 좀 염증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췌장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금연이라든지 술, 뭐 이런 식습관 개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돼 있는 이제 혈당 기능 분석 보고서도 같이 준비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인슐린 분비 개수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본 거랑 같은 그 분비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가 수치가 높으면 얘도 같이 영향을 받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혈당 개수는 혈액 내의 어떤 당 수치죠. 이건 이제 혈당 개수가 굉장히 높네요. 높으니까 인슐린 수치도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높은 수치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당뇨병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혈당에 당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혈행 개선 이런 거를 당을 좀 잡아줄 수 있게끔 안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요 당은 나중에 또 신장할 때 또 보겠지만은 소변에 나오는 당, 그렇죠? 요당 개수가 높게 나죠. 소변에 당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 그렇죠? 그리고 너무 혈당이 높은 경우, 그래서 신장 질환을 또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딱 9시 한 5분 정도 됐네요. 1시간 조금 넘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해서 이해를 하셨나 잘 모르겠어요. 그 각각의 장기에 대한 부분을, 기초적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봤었고요. 제가 또 오늘도 강의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각각에 있는 장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 그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주차 때는 이제 신장, 폐, 뇌, 그리고 뼈질환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시간 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불금에 같이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부족하지만 더 잘 준비를 해서 3주차 때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프터는 따로 없고요. 애프터 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제가 강의하고 애프터 듣는 게 좀 이상해요. 이렇게 좀 엎드려 절받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그 각자 또 애프터는 톡방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